지금도 충주에 가면 남한강 물줄기가 크게 휘도는 자리에 나지막한 언덕 하나가 있습니다. 탕금대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이름은 곱습니다. 옛날 우룩이라는 악사가 이 자리에 앉아 가야금을 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니까요.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강바람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언덕이 400여 년 전 어느 봄날에는 조선에서 가장 참혹한 싸움터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8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없어졌고 그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항복판에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립. 한때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장수였습니다. 여진족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말머리를 돌렸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그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유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답을 찾지 못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 것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원한 맺힌 혼령 때문이었다고 말이지요. 오늘은 그 신립이라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신립은 1546년 명종 임금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평산,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었죠. 어릴 때부터 글보다 활과 말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22살에 무과에 급제했으니 붓 대신 칼을 잡는 길을 일찍부터 정한 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위험한 자리일수록 앞으로 나섰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지요. 그가 이름을 떨친 곳은 조선의 북쪽 끝 함경도였습니다. 그 시절 두만강 너머에는 여진족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국경 마을을 수시로 넘어와 곡식을 빼앗고 사람을 잡아갔지요.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겨울보다 무서운 것이 여진의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관리들조차 북쪽 발령을 받으면 귀향이라도 가는 듯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하니 그곳이 어떤 땅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신립은 바로 그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주가 여기서 빛을 냈지요. 그는 기병을, 그러니까 말을 탄 군사를 다루는데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벌판에서 말을 몰아 적을 쪼개고 흩어놓는 솜씨가 조선 최고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도 말타기와 활쏘기를 혹독하게 익히게 했습니다. 손발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기병 한 무리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그가 믿는 승리의 방정식이었죠. 성품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몹시 엄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죠. 굴령을 어긴 자는 지위를 가리지 않고 목을 베었고 스스로도 늘 군사보다 앞장서 화살이 날아드는 곳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습니다. 저런 장수라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리겠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런 담대함과 매서움이 북방의 거친 벌판에서는 더없이 든든한 무기였습니다. 그의 진가가 온 나라에 알려진 것은 158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탕계라는 여진족의 우두머리가 크게 난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이탕계의 난이라 부르는 사건이었죠. 이탕계는 원래 조선의 국경 안에 들어와 살며 후한 대접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등을 돌려 여진의 여러 부족을 끌어모아 조선을 쳤습니다. 그 수가 한때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작은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신립은 온성 지역을 지키는 부사로 있었습니다. 여진의 무리가 훈용진이라는 요새를 들이치자 그는 인근의 장수들과 힘을 합쳐 맞섰지요. 적병 50여 명의 목을 베고 달아나는 적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그들의 소굴까지 쫓아 들어가 불을 놓았습니다. 여진에게 신립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국경을 막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강을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하지요. 여진이 종성으로 만여 명을 몰고 왔을 때에도 신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문을 열고 나가 기병으로 그들을 정면에서 들이받았지요. 이 무렵 그의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장수, 상승장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공로로 신립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크게 울렸습니다. 임금은 그를 아끼고 거듭 승진시켰지요. 함경도 병마절도사에 오르며 그는 명실공히 조선 북방을 대표하는 무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립이 지키는 국경은 여진도 감히 넘보지 못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의 삶을 결정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벌판에서 기병으로 정면에서 부딪혀 이기는 것, 이 방식이 그를 최고로 만들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성공시킨 방법을 좀처럼 의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그늘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방식에 대한 굳은 확신, 어쩌면 지나친 자신감이었죠. 훗날 그가 내린 운명의 선택도 이 성공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1592년 봄, 조선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4월 13일,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덮은 왜군의 배가 들이닥쳤습니다. 15만이 넘는 대군이었지요. 조총이라는 낯선 무기를 든 이들 앞에서 부산 성도, 동래 성도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왜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북쪽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륙한 지 20날 채 되지 않아 그 선봉은 벌써 충청도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한양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파도를 막아 세울 사람이 누구인가? 선조 임금과 신하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신립. 젊은 날 북방을 호령하던 그 상승 장군이었지요. 임금은 그를 삼도 순변사로 삼았습니다.
삼도의 군사를 총지휘하는 자리, 사실상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자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신립을 불러 직접 보검을 내리며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이 칼로 다스리라 말이지요. 그만큼 임금은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유성룡이 남긴 징비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얼마 전 유성룡이 신립을 만나 조심스레 물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변고가 있으면 공이 이 일을 맡아야 할 텐데 외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신립은 외적을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이 다시 일렀습니다. 일본에는 조총이라는 새 무기가 있으니 예전과 같이 볼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자 신립이 답했습니다. 비록 조총이 있다 한들 어찌 쏠 때마다 다 맞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활과 칼의 싸움에서 이겨온 장수에게 총이라는 물건은 그저 조금 요란한 무기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신립은 급히 병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군사는 대개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북방의 정예 기병이 아니라 급하게 끌려 나온 농민들이었죠. 시간도 사람도 무기도 모자랐습니다. 최고의 장수에게 최악의 조건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한양을 나설 때 도성 사람들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상승 장군이 나섰으니 이제 다 되었다 여긴 것이지요. 임금도 백성도 그리고 신립 자신도 이 싸움에서 지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굳은 믿음이 다가올 비극을 더욱 아프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신립보다 앞서 이일이라는 장수가 먼저 내려가 상주에서 왜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죠. 이제 왜군과 한양 사이에 남은 마지막 방패는 신립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실린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신립은 8천쯤 되는 군사를 이끌고 충주로 내려왔습니다. 왜군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죠. 이 충주 위쪽에 조령이라는 험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경세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길은 좁아 예로부터 한 사람이 지키면 만 사람을 막는다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신립의 부하 중 김여물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립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우리 군사는 수가 적고 훈련도 덜 되었으니 넓은 벌판에서 정면으로 맞서면 승산이 없다. 저 험한 조령에 군사를 조금 숨겨두었다가 좁은 길로 들어오는 왜군을 위에서 치자는 것이었죠.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입을 모아
저 험한 지형을 방패 삼자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립의 뜻은 이미 굳어졌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돌려 조령을 버리고 충주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을 등진 평지, 탄금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부하들조차 그 결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립은 기병을 쓰려 했습니다. 말이 마음껏 내달릴 수 있는 곳은 좁은 산길이 아니라 탁 트인 벌판이었으니까요. 그의 평생을 승리로 이끈 것이 바로 그 기병 돌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훈련이 안 된 군사를 험한 고개에 흩어놓으면 겁을 먹고 이내 도망칠 것이다. 차라리 강을 등지게 하여 물러설 곳이 없으니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배수진입니다. 등 뒤에 강을 두어 스스로 퇴로를 끊는 진법이지요. 옛 중국의 명장 한신이 이 진으로 큰 승리를 거둔 고사가 있었으니 신립도 그 옛일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죽음의 벼랑에 몰린 군사가 오히려 사납게 싸운다는 그 이치를 굳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이 조령을 지나다가 그 험준함을 보고 말에서 내려 탄식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하늘이 준 요새를 두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신립은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후대 사람들 눈에도 조령을 버린 그 선택이 두고두고 안타까웠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이야기해온 한편의 전설이 끼어듭니다. 야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신립이 아직 젊고 벼슬도 없던 시절, 사냥을 나갔다가 어느 외딴 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처녀 하나가 홀로 떨고 있었죠. 산적대가 온 식구를 죽이고 그 처녀만 남겨둔 참이었습니다. 신립은 화를 들어 산적들을 쏘아 죽이고 처녀를 구했습니다. 갈 곳 없는 처녀는 신립에게 매달렸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으니 부디 자기를 곁에 거두어 달라고 청한 것이지요. 그러나 신립은 이를 거절하고 말을 몰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처녀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터지고 신립이 충주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설화에서는 그 죽은 처녀의 홀령이 밤마다 신립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지요. 조령을 버리고 당금대로 가시라고. 그곳에서 싸우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설 속 처녀가 굳이 탕금대를 콕 집어 말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령을 버리고 탕금대를 골랐으니 사람들은 그 뒤바뀐 선택 하나하나에 홀령의 입김을 더 씌운 셈이지요. 신립은 그 말대로 움직였고 결국 참패했다는 것이 이 전설의 줄거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사이고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의 어이없는 패배를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한 맺힌 홀령의 복수라는 이야기를 지어 붙인 것이겠지요. 그만큼 당대 사람들에게도 신립의 패배는 믿기 힘든 일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승 장군이 하루 만에 무너졌으니 사람의 힘 바깥에서 이유를 찾고 싶었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한편 왜군은 텅 빈 조령을 넘으면서 오히려 고개를 갸웃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험한 고개를 조선군이 지키지 않을 리 없다. 필시 어딘가에 매복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며 조심조심 문경세제를 넘었다지요. 그러나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립의 군사는 이미 저 아래 벌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4월 28일,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강을 등지고 늘어선 조선군 앞으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의 선봉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수가 조선군의 곱절이 넘었습니다. 신립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다. 기병을 몰아 정면으로 돌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봄비로 논밭이 질척였고 말발굽은 진흙에 빠져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그 빠른 돌격이 하필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도 신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대열을 다시 모아 두 번째로 기병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왜군은 조선군을 학이 날개를 펼치듯 좌우로 넓게 에워쌌습니다. 하객진이라 불리는 그 대영 안으로 8천의 군사가 서서히 갇혀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왜군의 조총이었습니다. 여진의 활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였습니다. 총성이 벌판을 뒤흔들 때마다 말을 달려 다가서기도 전에 조선의 기병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총소리와 비명과 말 울음이 뒤엉켰습니다. 한때 북방을 호령하던 그 기병들이 이번에는 좁은 벌판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강이 있었지요. 물러설 곳이 없다던 그 배수진은 이 순간 빠져나갈 데 없는 덫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싸움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은 좁혀졌고 훈련이 덜 된 조선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군사들이 앞다퉈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8천에 이르던 군사 가운데 살아 돌아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립은 마지막까지 말 위에서 싸웠습니다. 적진으로 몇 번이고 뛰어들어갔다가 돌아 나오기를 거듭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용맹으로 뒤집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안 그는 부하 김여물과 함께 남한강 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령을 버리지 말자고 그토록 간청했던 그 김여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장수의 곁을 지키다 함께 강에 잠긴 것입니다. 그의 나이 47이었습니다.
이 하루의 참패로 조선은 믿었던 정예와 명장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왜군을 가로막을 방벽이 이제 어디에도 남지 않은 것이지요. 탕금대의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방패가 부서졌으니까요. 선조 임금은 결국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두고 궁을 떠난 것입니다. 신립의 하루가 조선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면 그는 그저 나라를 그르친 장수로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히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다 강물에 몸을 던진 사람이었죠. 그의 잘못이 있다면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준 그 방식을 끝내 의심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북방의 벌판에서 통하던 기병 돌격이 조총 앞에 진흙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기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어쩌면 그를 미워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설명하지 않으면 최고의 장수가 하루 만에 쓰러진 그 허망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마음이 밤마다 찾아오는 처녀의 홀령이라는 이야기로 남은 셈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립은 무능한 겁쟁이도 흠없는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방식을 끝까지 믿었던, 그래서 그 믿음과 함께 무너진 한 사람이었지요. 그 모습이 어딘가 우리를 닮아서 4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탕근대에는 남한강이 흐릅니다. 벚꽃은 해마다 피고 강바람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우르게 가야금 소리가 흘렀다던 그 언덕에 이제는 신립과 그 병사들을 기리는 비석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빛나던 재주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신립의 이야기는 그 오래된 진실을 나직이 일러줍니다. 강물은 그날의 일을 다 알면서도 오늘도 아무 말 없이 흐를 뿐입니다.